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생 다정한 남편과 착한 아이들 덕에 남들 부러움만 사며 살았어요. 남편은 공기업에 다녔는데 보너스 한 푼도 빼놓지 않고 가져다주는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근면 성실이 결국 저희 가족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미숙이 넌 무슨 복이 있어서 현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니? 너희 남편도 잘 벌면서 그래. 잘 벌기만 하면 뭐해. 잘 쓰기도 하는데. 우리 남편 이번에 또 낚싯대 샀더라. 자그마치 70만 원짜리. 우리 형편에 70만 원짜리 낚싯대가 말이나 되니? 뭐 5만 원짜리 낚싯대면 밴댕이고 70만 원짜리면 돔이라도 낚는데? 어휴, 내가 진짜 속 터져서 정말. 현우 아빠는 취미도 없지? 취미랄 게 없기는 하지. 시간 있으면 애들한테 쓰려고 하니까. 거봐. 주변을 둘러봐라. 현우 아빠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 쉬는 날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지난 주말에도 말이야. 애들이 바다로 캠핑 가자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낚시터 데려가더라니까. 애들이 낚시를 무슨 재미로 하겠냐고. 어휴, 지겨워 죽겠어. 친구들은 남편이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취미를 즐기기보다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저 역시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둘이만 산다면 저도 남편에게 남들처럼 골프나 낚시 같은 취미를 즐겨보라고 했을 테지만 애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빠를 어려워하지 않고 좋아해서 좋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들도 평생 속 썩인 일 한 번이 없었어요. 솔직히 뛰어나게 학교 성적이 좋거나 특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늘 중간 이상은 하고 아픈 곳 없이 자라 그만하면 만족했죠. 그래서 저는 늘 무탈한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딱 하나 제 결혼에 흠이 있다면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였어요. 같은 아파트 다른 단지에 살던 신우는 틈만 나면 연락도 없이 그렇게 찾아오곤 했거든요. 아휴, 덥다. 시원한 물 한 잔만 줘. 다들 어디 갔어? 오늘 원준이 쉬는 날 아니야? 애들이 수영장 가고 싶다고 해서 애들 아빠가 데리고 갔어요. 어젯밤에 숙직하고 온 거 아니야? 올케가 좀 데리고 가지. 원준이 시킨 거야?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애들 아빠도 수영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간 거예요. 어련하시겠어. 물 없어? 아, 잠시만요. 올케 보면 팔자 참 좋다 싶어. 누구 집 남편은 쉬는 날이라고 늘어지게 늦잠이나 자고 일어나서 밥 타령인데 원준이 그건 평생 올케한테 밥 달란 말 한 번 한 적 없지? 애들 아빠도 제법 요리를 하니까요. 그러니 하는 말이야 내가. 원준이 그게 어려서부터 혼자서도 뭐든 잘했어. 아들이 딸보다 낫다고 우리 엄마도 얼마나 아들아들 했는지. 청소도 잘해, 부엌 기웃거리면서 밥도 해. 그러니 빠지는 게 있겠냐고.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어쩐 일로 왔겠어. 주말만 되면 삼시세끼 다 차려 바치길 바라는 삼식이 피해서 피나놓은 거지. 지난번에 담가둔 열무김치 있지? 그것 좀 꺼내봐. 국수도 있나? 국수 좀 삶아 먹자. 저는 점심 먹었는데요. 그럼 내 것만 차리면 되지. 넉넉하게 삶아. 올케 열무김치 맛있더라. 삼식이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싫어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밥 차리라는 게 형님이었어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쉰소리하지 말라며 돌려보냈을 텐데 형님은 기가 막히게 남편 없는 시간에 잘도 찾아왔죠. 찾아와서 그냥 밥이나 달라고 하면 다행이게요. 맨날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 신세 타령이고
저 비아냥대는 거라 달갑지도 않았어요. 원준이 이번에도 보너스 나왔다지? 같은 회사 다니는 남편 있는 내 친구가 그러던데. 원준이는 그렇게 보너스 나오면 뒤로 빼돌리는 것도 없지? 올케는 우리 원준이랑 결혼해서 팔자 폈어 참. 남편이 보너스로 뒷주머니 안 차는 것도 복이었고, 아유, 난 다음 주에 또 동규 학교 가야 돼. 뭔 사고를 쳤는지 또 부르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 현우나 현진이는 사고 쳐서 학교에서 부른 적 없지? 애들이 사고 안 치고 학교 다니는 것도 복이었고, 우리 시어머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자기 아들 같은 인물 데리고 살면 떠받들어 살아도 모자란다는 거야. 솔직히 동규 아빠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인물이나 대단히 좋았으면 TV 나오는 그 뭐냐, 탤런트나 해서 돈이라도 벌지. 아유, 말이나 말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속 터지게 하는 줄도 모르고. 옳게는 좋겠어. 내가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였으면 아주 업고 살지, 업고. 아들 가지고 유세 떨지 않는 시어머니 만난 것도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 저는 시댁, 남편, 자식 복이 넘치는 분에 넘치는 여자였던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찾아와 저런 얘기만 하니 반갑게 맞이하기 어려웠어요. 애들 고모부는 도배를 했는데 한때는 돈을 참 잘 벌었다더라고요. 그러다 그 돈으로 도박에 빠진 적이 있는데 원래 도박이 벌면 더 무서운 거잖아요. 한번 크게 돈을 벌더니 그 후로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탕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한다는 거예요. 고모랑 시조카들이 쓰는 돈도 아까워하고 자기만 밖에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화도 많이 냈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갔었던 형님 처지도 안타깝다 싶어 그 푸념 다 들어줬는데 자기 신세 한탄도 모자라 괜히 저나 애들한테도 화풀이 하는데 해도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애들 고모부랑 대판 싸우고 찾아와서 온갖 짜증을 내는 겁니다. 형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비켜봐. 나 오늘 여기서 잘 거니까. 아휴, 정말 지겨워 죽겠어. 동규 말썽 부리는 게 그게 내 탓이야? 나한테 화풀이야. 정말 짜증나 죽겠어. 안녕하세요, 고모. 그래. 현진이는 벌써 자는 거야? 현진아. 형님, 애 자는데 왜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자. 고모가 왔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김현진, 일어나! 그런 날은 꼭 남편 숙직 날이었어요. 자던 딸은 고모의 벼락 같은 호통에 자다 일어나 너무 힘들어하고 괜히 엄한 애들 앉혀서 필요도 없는 일장 연설도 했죠. 현우, 너는 지난번에 수학 80점 받았다면서? 그래가지고 너 나중에 대학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80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 몰라?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열심히 할게요. 현진이 너도 나중에 화가가 될 것도 아닌데 왜 미술을 다녀? 아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그렇게 허튼 데 쓸 거야? 그야말로 생태집이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처럼 고모에게 붙들려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계속 우리 애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겠다 싶어 나섰죠. 현우, 현진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옳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애들 잘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80점이 뭐 어때서요? 부모인 저도 잘했다고 칭찬한 점수를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리고 누가 그래요? 현진이 미술학원 다니는 게 허튼 데 쓰는 거라고. 뭐야? 고모로서 조언해주는 거잖아. 더 잘하라고. 아빠가 힘들게 번 돈 아껴 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지금 나한테 눈에 쌍심지 켜고 할 이야기야? 누가 형님 보고 우리 애들한테 조언해달랬어요? 우리 애들 잘하고 있어요. 말썽 부리는 거 없이 자기 능력 한에서 늘 노력하는 애들이라고요. 현진이 매번 자기 아빠한테 안겨서 아빠 덕분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애고
애들 아빠는 그래서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10원 한 장도 안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하! 그래, 잘났다, 잘났어. 잘난 남편에 잘난 애들까지 뒀다 이거지? 그래, 잘난 남편 둬서 좋겠다. 내 남편은 능력 없는 한량이고 우리 애들 차고 뭉치다. 됐어? 형님이 괜히 화풀이로 죄 없는 애들 잡으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뭐, 화풀이? 지금 화풀이라고 했어? 내가 무슨 화풀이를 하는데? 올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내가 괜히 종로에서 뺨 맞고 와서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고모부랑 싸우고 한밤중에 찾아와 자는 애까지 깨워서 그런 소리를 왜 해요? 가세요. 그럴 거면 이제 오지도 말고 애들 고모 노릇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올 때마다 좋은 얘기 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애들 잡돌이나 하는 거 저 더는 못 보겠어요. 뭐, 잡돌이? 이게 막 이제 사람을 밀치네? 아무리 지서방 믿고 나댄다지만 내가 그래도 시댁 손윗사람인데 막 이래도 되는 거야? 옳게! 저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형님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애들은 집에 들어온 악당을 물리친 듯이 좋아했고요. 물론 남편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했죠. 숙직하고 돌아와 피곤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이 이야기하면 또 말이 이상하게 전달될 것 같아 미리 선수친 거예요. 남편은 놀랍지도 않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으며 그러더라고요. 누나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잘했어. 한 번은 그렇게 해야 했을 일인데 당신이 너무 참는다 했지. 형님 사정 빤히 아니까 나도 참은 거지. 그래도 애들한테까지 그러는 거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 누나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상했던 대로 형님은 그날 저녁 찾아와 세상에 둘도 없는 피해자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남편 앉혀두고 울면서 제가 마치 대단한 하극상이라도 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다 동규 아빠도 모자라 현우 엄마한테까지 이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겠어? 원준이 너 아무리 네 마누라라고 해도 이런 문제까지 네 마누라 편드는 거 아니야. 그거야말로 나 무시하는 행동이고 누나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라고. 그거 알아? 하지만 그런 눈물 연기에 넘어갈 남편도 아니었어요. 형님 성미 누구보다도 잘하는 남편인데 고작 그런 말에 넘어가겠나요. 하지만 남편도 형님 사정 뻔히 알고 안타깝게 여기는 터라 적당히 타일러 보낼 줄 알았는데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진짜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김영자,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뭐? 야, 김원준. 내가 누나 매영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 말렸어? 안 말렸어? 요행이나 바라는 것 같고 성실한 사람 같지 않아. 결국 누나 고생할 거라고 했냐고 안 했냐고. 그거야. 옆에서 다 뜯어말리는 결혼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아야지. 왜 괜한 사람 찾아와 트집인데. 내가 매영 도박했을 때도 그랬어. 저거 한번 맞들이면 절대 못 고친다. 그러니까 갈라서라. 근데 그거 안고 간 거 누나잖아. 남편의 직설에 형님은 한마디도 반격하지 못하고 울먹이며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씩씩거리며 한마디 말도 없이 팽안히 나가버린 거예요. 어지간해선 큰소리 내는 일이 없는 남편인지라 저도 한마디 거들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신우를 쫓아보낸 이후 남편이 후련하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끈질긴 날파리 쫓아낸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이 있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을 찾아 다시 결혼하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순위를 꼽자면 저도 남편도 서로를 1순위로 꼽을 만큼 서로를 아꼈죠. 영원한 삶은 없다지만 저희에게 허락된 함께한 삶이 그렇게 짧을 줄은 몰랐습니다. 큰애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저 세상에 간 거예요. 사고 소식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긴급 수술에 들어간 남편은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죠.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에 들어가 이틀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그저 제발 깨어나달라고만 빌었어요. 사지가 마비되고 불구가 되어도 좋으니 그저 살아만 있게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 바람은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수술 3일차에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은 간신히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야속하게도 먼저 가버렸거든요. 현우 아빠, 제발 힘 좀 내줘.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미안해. 여보, 눈 떠. 눈 떠, 제발. 아빠, 안 돼요. 아빠, 제발 가지 마세요. 아빠, 안 돼. 안 돼, 아빠. 애타는 가족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떠날 만큼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힘들지 않았다면 절대 그렇게 떠나버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도 남편은 정말 온 힘을 다해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온 가족이 모이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남편은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저와 아이들의 눈을 차례로 한 번씩 바라본 후 눈을 감았어요. 그 후로 몇 달의 기억이 지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집에만 처박혀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저를 암흑 속에서 꺼내준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선 매주 우리 집에 오셔서 쓸고 닦고 일주일치 반찬을 다 해주시고 시골로 가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묵묵히 그 일을 수개월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형님도 종종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오곤 했었어요. 아유, 엄마, 그만 좀 해. 다 먹지도 못할 반찬을 뭐하러 채워? 돈이며 시간이며 안 아까운 게 없네. 그렇게 해놓고 가도 제대로 먹질 않잖아. 엄마 성의를 생각했으면 그래도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지. 저만 힘들지. 저만 힘들어. 부른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와서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게 형님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에도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오셨다고 안방에만 있던 제가 소파에 나와 앉아있는 게 남편 죽고 5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고 제 등을 쓸어내려 주시며 그러셨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 한마디가 참 힘이 되더라고요. 제 속도 속이지만 어머님 속은 또 어떻겠어요. 남편 먼저 보낸 여자는 과부, 아내를 먼저 보낸 남자는 호랍이라지만 자식 잃은 부모는 칭할 말이 없다잖아요. 그것도 세상 효자라고 소문난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도 밤을 눈물로 지새웠겠죠. 그 말이 너무 감사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고 남편이 죽고 나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그립고 아들이 너무 불쌍했던 두 여자의 마음이 맞았던 순간이었죠.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매번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형님이 그렇게 한 번씩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제 편에 서주셨죠. 손대지 마라. 너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미숙이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아, 엄마, 지금 차별하우? 내가 딸이야, 내가. 누가 보면 오미숙이가 엄마 딸인 줄 알겠네. 그거 가만두지 못해? 아, 알았어.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엄마만 자식 잃고 옳게만 남편 잃었어? 나도 동생 잃었어, 나도. 근데 왜 둘이서만 짝짝꿍 편을 먹고 나만 뭐라 그래? 넌 도움 안 되니까 제발 좀 가라. 오라가라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와서 난리야, 속 시끄럽게.
이럴 때일수록 사람 많이 찾아와서 복작복작한 분위기 만드는 게 좋지. 나도 혼자 있기 싫어. 괜히 울적해지니까. 나이 50도 안 돼서 과부된 박복한 올케 기분만 하겠냐마는. 야, 너 말 가려서 안 해? 박복하긴 누가 박복해?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럼 네 엄마도 박복하냐? 나이 60도 안 돼서 네 아빠 보낸 네 엄마도 박복한 년이야? 누가 엄마 보고 박복하대? 아니, 나는 그냥. 말을 말어, 말을. 생각이란 걸 하기 힘들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아유, 나가. 어디 가서 내 딸이란 소리도 하지 말어. 나가. 얼른 나가. 어머님께서는 형님 등짝을 후려치며 기어이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셨어요. 솔직히 그때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박복한 팔자라고 해도 그렇구나 하고 말았을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께서 그렇게 저 대신 화를 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인생에 미련 없는 사람처럼 지내다 어머님의 간곡한 바람과 노력 끝에 저는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계시는 시골에서 좀 지내면서 같이 목욕탕도 가고 마트도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남편 기일이 다가오자 못 견디게 힘든 건 같았지만 적어도 따라가겠다는 겁없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었죠. 물론 아이들도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잃은 건데 제가 너무 아이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나 싶어 미안하기도 해요. 기특하게도 힘든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주고 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형님이었어요. 집이 가깝다 보니 뭘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말은 저 혼자 두기 불안해 그렇다는데 하는 말 들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하나 봐. 동규 아빠 있지? 어제는 밥을 차려놨는데 같이 먹자고 기다리더라니까. 원래 안 그런 사람이거든. 밥상 차리기가 무섭게 자기 입에 넣기 바쁜 사람이 말이야. 엊그제는 또 어떤 줄 알아? 나보고 요즘 들어 얼굴이 왜 그렇게 폈니? 얼굴이 펴서 좀 달라 보인다나? 그거 나보고 예쁘단 소리 맞지? 참나. 나 바람이라도 날까봐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다니까.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집 이야기를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들어보면 사실 별 얘기도 아니었어요. 애들 고모부가 어떤 사람인지 20년을 넘게 봐왔는데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졌겠나요. 이제 와서 고모부가 무슨 대단한 사랑꾼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꾸 묻지도 않은 애들 이야기까지 하며 혼자서 쉬지 않고 떠드는 거예요. 대꾸할 힘도 없어 듣고 있다 보니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성규 말이야. 어버이날이라고 글쎄 옷을 사온 거 있지? 아니 걔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 돈 있으면 죄다 게임이나 하는데 쓰지. 평생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하나를 아끼던 놈이 별일이다 싶어. 그러고 보면 참 사람 일 몰라. 세상에 올케랑 내 팔자가 이렇게 뒤바뀔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형님은 자기 팔자와 제 팔자가 뒤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제 인생이 좀 달라진 거지 제 삶이 형님에게 간 건 아니잖아요. 몇 번은 역시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싶어 듣고만 있는데 옆에 있던 딸이 불쑥 그러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긴 뭐가 바뀌어요. 아빠 돌아가셨다고 고모부가 사랑꾼 되고 맨날 문제 일으키던 동규 오빠랑 성규 오빠가 효자 된 것도 아닌데. 뭐?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네 고모부가 요즘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너 모르잖아. 동규랑 성규도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 잘해봤자 고모부가 저희 아빠만 하겠어요? 아니면 또 돈 필요해서 고모 환심이나 사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빠들이 나이가 몇인데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아직도 말을 안 들어요? 당장 내일 모레 장가갈 나이인데
그 지경이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야, 김현진, 너 말본새가 그게 뭐야? 너 아빠 없다고 아주 막 나가지 그냥? 뭐요? 아빠 있었으면 할 일 대신하는 건데. 괜히 만만한 엄마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오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묻지도 않은 재미없는 얘기만 해요? 저는 형님이 한 말보다 딸이 그렇게 속 시원히 가려운 등 긁어주는 말을 했다는 게 놀라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언제 저렇게 자라버렸나 내가 잠깐 정신을 놓은 사이에 마냥 애 같던 애가 저렇게 훌쩍 자랐구나 싶더라고요. 애 아빠가 그렇게 됐을 때가 딸 수험생이었을 땐데 미안하게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 도움 하나 없이 혼자서 척척 해내고 대학에 들어갔죠. 시간이 지나니 슬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영영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던 사지에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곧 죽을 사람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채로 사는 것보다 제가 잘 살아야 먼저 간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신 제대로 차리며 살았어요. 애들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놓고 쉬는 날이면 애들이랑 같이 영화도 보고 마트도 가면서요. 참 삶이란 게 웃기더라고요. 남편 없이는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애들은 또 저만치 혼자서도 잘 자랐더라고요. 아들도 딸도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직해 효도하기 바빴거든요. 뭐야 이건? 못 보던 가방인데? 아, 현진이가요. 이번 생일 선물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 근데 올케가 하기엔 좀 올드하지 않아? 현진이 그 기집애가 안목이 좀 없네. 딸이 올해 매라고 사다 준 명품 가방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팔자가 달라져서 어쩌냐고 했던 말과 달리 형님의 삶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딸이 일침을 해서인지 그 뒤로 애들 고모부 이야기나 시조카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시조카들이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는데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둘째가 사회생활을 좀 했던 것 같은데 2년도 채 하지 못하고 나와서 백수로 지냈고요. 본인이 그런 상황이니 제 아이들이 저를 위해 사다 주는 것이 곱게 보이진 않았겠죠. 그런데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하나둘 올 때마다 물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사라지더니 그 다음에는 화장품 같은 자잘한 물건들이 사라지고요. 형님, 혹시 현진이가 사다 준 크림 가져갔어요?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그걸 왜 가져가? 아니, 형님 오신 뒤로 사라졌길래 물었어요. 내가 거지도 아니고 그깟 크림 없어서 올케 거 가져갔을까 봐?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아니면 됐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멀쩡한 크림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겠어요. 형님이 가져간 게 분명했죠. 오는 사람 막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좀 아니다 싶던 차에 딸이 이사를 가자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이사 갈까? 굳이 고모네랑 같은 동네 살 필요 없잖아.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집이 아빠가 첫 집으로 산 집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떠나기가 좀 그래. 그럼 고모 못 오게 하든지. 맨날 와서 하는 소리는 다 잡소리고 뭐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 같아서 열받아. 그놈의 첫집이 뭔지 그래서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이사를 염두에 두고 계속 형님의 불편한 방문이 늘면 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올 때마다 집에 없는 척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눈치가 있긴 한 건지 좀 드문드문 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올케! 형님, 무슨 일 있어요? 나 좀 도와줘. 나 미치겠어, 정말.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겠어. 동규 그게 사고를 제대로 쳤나 봐.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500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지금 돈 500이 어딨겠어. 교통사고요? 동규는 괜찮아요? 동규는 괜찮은데 합의금 안 주면 꼼짝없이 감옥 가게 생겼다니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터라 교통사고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울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형님에게 돈 500을 붙여줬던 거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형님 형편을 알아서 당장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0만 원, 20만 원씩 돈 달라는 소리가 늘어난 거예요. 형님, 지난달에 빌려간 50도 안 줬잖아요. 근데 또 10만 원이요? 동규 아빠가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는데 그럼 어떡해. 아휴, 올케는 내 마음 몰라. 원준이가 놓고 간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없이 일도 안 하고 하는 올케가 뭘 알겠어. 말을 또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좋아서 그러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돈으로 그러는 거 나 좀 섭섭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올케 돈 쓰는 것도 아니잖아. 엄밀히 말해서 원준이 돈인데 누나가 그 정도도 못 써? 알았어요. 일단 붙여줄 테니까 이번엔 꼭 갚아요. 애들 아빠가 남긴 돈이 뭐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라 저도 빠듯해요. 하지만 형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알뜰살뜰 직장 생활하고 경매를 배워 세주는 집도 있었어요. 거기에 남편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나 교통사고 보험금이 있었으니 사실 저 하나 일 안 하고 살기는 넉넉했습니다. 때때로 애들이 주는 용돈도 있었고요. 하지만 애들 결혼할 때 빈손으로 보낼 수도 없고 결국엔 이 집도 팔아 줄 생각으로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 아빠가 남긴 돈을 나눠 먹을 돈으로 생각하는 게 좀 그랬죠. 형님은 돈 한 푼 갚은 적도 없으면서 그 다음 달에 또 생활비 타듯 제게 돈을 달라더라고요. 돈 달라는 문자도 무시하고 오는 전화도 무시했더니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진짜 옳게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수백을 달랬어, 수천을 달랬어. 어려운 형제간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그게 힘들어서 20을 안 줘? 이러다 20이 곧 200 되겠어요. 형님 전에 동규 사고 났다고 해서 500 가져간 것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자꾸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이 돈 달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죠. 이야, 동규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었어? 원준이 살아있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야. 아무리 원준이가 옳게 바라기였다지만 조카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달라고 했겠어? 그래서 달란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좋게 해야죠. 왜 그 뒤로 자꾸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달래요? 형님 동생 돈 순서로 따져도 형님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애들 그나마 편하게 살라고 남긴 선물 같은 돈이라고요. 근데 왜 그걸 형님이랑 나눠 먹어요? 솔직히 막말로 지금까지 형님이랑 연락하고 사는 거 그것만으로도 현우 아빠한테 할 도리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왜 지금까지 형님이랑 연락하고 살겠어요? 현우 아빠도 없는데. 이야, 옳게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 원준이 없다고 시집 식구들 다 나 몰라라 하고 살겠다고? 저는 어머님 챙기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형님은 제가 챙겨야 할 사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요구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더는 안 되겠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남편 죽고 시댁 식구들이랑 그렇게 잦은 왕래하는 집이 어디겠어요. 어지간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던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 형님도 아차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숭아 한 봉지 사와서는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좀 과했어. 그러면 안 됐던 건데 괜히 올케한테 보상받고 싶었나 봐. 내가 보상받을 자격이 있던 것도 아닌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형님이 먼저 그렇게 숙이고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가족이고 어른이니 그 정도에서 끝낸 거죠. 하지만 한번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살다 보니
전처럼 새로 얻은 자매처럼 지내긴 힘들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함부로 선을 넘기 십상이니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이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한 적도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올케, 나 아는 사람 중에 혼자 된 사람이 있거든? 경제력도 괜찮고 사람이 매너가 좋아. 그쪽도 사별인데 다행인 건 애가 없더라고. 죽은 전처가 애를 못 가졌다나 봐. 아, 그래요? 올케, 어때? 뭐가요? 뭐가라니? 그 사람 어떠냐고. 올케 평생 혼자 살 거 아니잖아. 네? 형님,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형님 아시는 분이랑 재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못할 것도 없잖아. 못할 것도 없다니요. 내가 언제 재혼한다고 했어요? 재혼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어요. 아니, 왜 없어? 올케 아직 젊어. 언제까지 죽은 원준이 품어 살 거야? 그러지 말고 만나보기라도 해봐. 사람이 정말 괜찮아서 그렇다니까. 됐어요. 됐다고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형님 성격상 저 생각해서 해주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았고요. 물론 형님 말고도 제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혼을 권한 사람이 몇몇 더 있기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선을 그어 거절했거든요. 혼자 살아도 아쉽지 않은 인생이고 이미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성에 찰 것 같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나중에 재산 문제가 생겨 애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 싫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했으니 알아들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예. 혹시 오미숙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아하하, 아유, 안녕하세요. 저 서명훈이라고 합니다. 네? 누구신데요? 못 들으셨어요? 저 김영자 씨 소개로 연락드리는데요. 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제 번호를 그 남자에게 전달한 거예요. 일단 그분한테는 이야기 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전화해서 따졌어요. 형님, 그 아신다는 분한테 제 번호 드렸어요? 명은 씨한테 연락 온 거야?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왜 멋대로 제 번호를 줘요? 뭘 그렇게 화를 내? 번호 하나 준 거 가지고. 둘이 잘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지. 제가 생각 없다고 말했잖아요. 누가 둘이 재혼하래? 그냥 알고 지내도 되잖아. 배우자 없는 사람끼리 의지하면서. 알고 지내는 남자는 제가 알아서 결정해요. 형님이 알아서 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분한테는 이야기 안 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하네요. 화가 나서 거의 쉴 틈도 없이 쏟아붓고 끊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본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식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형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이참에 제대로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나갔더니 그 자리에 웬 낯선 남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보자마자 며칠 전 전화했던 그 사람이구나 싶어 표정이 굳더라고요. 올케, 왔어? 봐, 인물 괜찮지? 괜찮다니까 그러네. 좀 앉아봐. 형님을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때만큼 화가 난 적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제 팔을 끌어당겨 앉히더라고요. 무슨 소개팅 주선자나 되는 것처럼 옆에서 나불거리는데 일부러 열받으라고 저러나 싶었어요. 게다가 그 남자는 실제로도 제 타입이 아니었고요. 살집이 좀 있는 체격이었는데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를 세우고 걸친 채 쉼없이 흔들더라고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꾸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고요. 점심을 먹은 게 이 사이에 끼었는지
자꾸 잇새로 소리를 내고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에 목청이 보이도록 입을 벌리고 웃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만 일어나 볼게요. 왜 벌써? 내가 눈치 없이 너무 오래 있었나? 올케가 앉아. 아니요, 저 형님이랑 얘기하러 온 거지. 저분 있다고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 다시는 형님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뭐? 올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다 올케 생각해서 한 일이잖아. 올케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쪽에서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면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당황스럽네. 지인 앞에서. 그래요. 미숙 씨, 빼는 것도 적당히 빼야지. 여자가 좀 너무 빼고 튕기면 오히려 매력 없어요. 가볼게요. 진짜 이렇게 간다는 거야? 나 이렇게 가면 진짜 앞으로 올케 안 봐? 말했잖아요. 앞으로 형님 볼 일 없으면 좋겠다고.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명훈 씨, 내가 지금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거야? 참, 딱 보니까 미숙 씨는 다 괜찮은데 고지식하고 고집이 있어 글렀네. 그래서 어떻게 재혼하겠어요? 평생 여자 혼자 사는 거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 자식들한테도 그거 은근히 짐이에요. 나야 뭐 자식이 없어 다행이지만. 재혼하겠다는 생각한 적 없고요. 더군다나 그쪽이랑은 추호도 할 생각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애도 없으신 분이 애들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지민이 많이 그래요? 형님, 지인분 수준을 보니 형님 수준도 알만하네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나와 홧김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사 가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매물을 보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알게 되면서 얽힌 가족이니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속상해 저녁도 거른 채 안방에 누워있는데 연락도 없이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가까운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던 아들은 제게 대뜸 아파트 매매 계약서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실은 청약 됐어. 곧 입주 시작한대. 원래 내가 다 준비해놓고 엄마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말하게 됐네. 뭐? 엄마한테 말도 없이 언제 청약을 넣고 있었던 거야? 어머 세상에 잘 됐네. 현진이가 그러던데 엄마 고모 때문에 이사 고려하고 있다고. 근데 이 집 떠나기 싫어서 있는 거라며. 아, 쉽지 않지. 네 아빠 생각에. 근데 엄마,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아빠 놓지 못하고 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이 집 떠난다고 해서 아빠랑 함께 했던 시간들이 뭐 영영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시간이 흐르면 공간도 변하게 되어 있어. 아빠가 우리랑 함께 했던 시간은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는 거지. 이 집에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네 말이 맞아. 우리 이 집 가서 살자. 새 집이라 엄마도 편할 거야. 현진이 회사도 그쪽이 더 가깝고 이사하고 이 집은 새 놓자. 뭐? 그 집 가지고 있다가 결혼할 생각해야지. 내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 집을 팔고 나가는 거지. 어떻게 네 집에 가서 살아?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어. 고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 참는데 이골이 난 거야? 아유, 어지간히 참고 살자. 그만하면 됐지, 응? 아들은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마침 오후에 있었던 일로 부동산에 찾아가던 일도 생각나고 이제 이사할 때가 됐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가고 나서도 건드리지 않았던 남편 물건부터 해서 10수년 쌓였던 추억들을 하나씩 정리해버렸죠. 이사 나가기 전에 혼자 버릴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 내놓는데
그걸 하필 형님이 본 겁니다. 뭐야? 이걸 왜 다 내놔? 맨날 일구지구 살기만 하더니. 올케 설마 이사 가는 거야? 예, 이사 갑니다. 아니, 갑자기? 어디로 가는데? 현우가 집 샀대요. 새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해서 이참에 다 같이 가려고요. 뭐야? 현우가 벌써 집을 샀다고? 어떡해? 직장 생활하는 애가 차곡차곡 돈 모아서 샀지. 뭐 어떻게 샀겠어요. 아무튼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더는 안 보고 살기로 했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에 형님이 긁힐 줄 알고도 한 거예요. 시족하는 변변찮은 직업도 없고 자기 아빠 닮아 한탕이나 노리는 애들이라 결혼도 애저녁에 물 건너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린다고 하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어디 한번 제대로 약 올라봐라 하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어떤 후폭풍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창 집을 조금씩 비워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들이 고등학교 때 쓰던 문제집을 수레에 싣고 내려오는데 누군가 불쑥 제 앞을 가로막았죠. 미숙 씨, 아유 오랜만이에요.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미숙 씨 만나러 왔죠. 여긴 어떻게 알고요? 설마 형님이 집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제 의사를 모르겠던가요? 아이 참, 혼자 된 사람끼리 잘 좀 해봅시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왜 그렇게 튕겨요, 튕기기를. 됐어요. 일 없으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 무례한 남자의 행동에 저는 그 남자를 지나쳐서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계속 쫓아오면서 귀찮게 구는 겁니다. 점심은 먹었냐, 안 먹었으면 나랑 좀 먹는 게 어떻겠냐, 사람이 한 번 봐서 어떻게 아냐면서요. 됐다고 손사래짓을 하며 거의 도망치듯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행여 뒤쫓아올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형님한테 쏘아붙여봤자 속이에 경일기라는 생각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얼른 이 집을 벗어나야겠다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외출을 할 때마다 종종 그 남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나타나 저를 놀래켰고 노이로제의 외출까지 꺼려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는 쓸데없는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자 아들은 불같이 화를 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형님네 집으로 쫓아간 거예요. 무슨 일이 날까 싶어 저도 황급히 뒤쫓아가야 했죠. 아들은 형님 집에 가자마자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모, 나와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싫다는데도 고모 지인한테 엄마 번호 넘기고 집 주소까지 말해준 게 사실이에요? 어? 아, 그거 고모가 네 엄마 생각해서. 누가 엄마 생각해달랬어요? 왜 고모는 자꾸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뭐, 짓?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고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네 아빠도 열받을 거야. 그때였어요. 아들이 열린 현관문을 부술듯이 거칠게 잡아당겨 벽에 밀어붙였거든요. 복도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도 형님도 어깨를 움찔거렸죠. 형님은 순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더라고요. 아빠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아빠 살아계셨으면 이 정도로 안 끝나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고모,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볼 생각도 하지 말고 할머니 집에서 만나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아들은 그렇게 마지막 임팩트 있는 경고를 날린 후 가자며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든든한 방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인 저는 애들이 한없이 제가 보호해야만 하는 어린애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제가 애들 등 뒤에 쏙 숨어 있어도 될 나이가 된 거죠. 아들 덕 제대로 보네. 솔직히 엄마는 네가 산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늘이 더 든든하다. 그러게 참을 걸 참고 살지. 고모 성격 몰라 그걸 참고 있었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게다가 내가 자기 올케인데 남자 소개할 줄을 알았나? 고모가 그렇게 가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잖아. 이제 굳이 연락하고 살지 마. 할머니 돌아가시면 더 볼 일 없을 텐데. 그래, 그래야지. 아들이 나서면서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동안 그 남자는 더 이상 집 앞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유롭게 외출하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 방심한 것도 있었죠.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 뒤 한잔하고 밤 10시쯤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현관에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놀라 온몸이 굳었지만 저는 그 남자를 무시하고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빠르게 제 옆으로 붙더니 옆구리에 뭔가 갖다 대는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게 제게 위협이 되는 물건이라는 걸 알았죠. 오미숙 씨,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2번 말하게 하지 마. 나 일 크게 만드는 거 싫으니까. 남자는 저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데다가 공포에 질린 나머지 남자의 뜻에 따라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렀지만 남자는 제 몸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바짝 붙어있는 바람에 기분 나쁜 접촉이 있었지만 옆구리를 겨눈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죠. 왜 이러는 건데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한번 만나보자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사람 자존심을 다 짓밟지? 자존심을 밟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생각이 없다니까요. 전 진짜 연애도 재혼도 관심 없어요. 남편 없이 산 세월이 벌써 수년이라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몸이 달아있을 거 아니야. 어때? 오랜만에 느낀 남자 손길이? 저는 기분 나쁘게 들러붙는 남자의 손길에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남자는 다시 강하게 저를 옥죄었어요. 옆구리에 바짝 그 물건이 와닿았죠.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지? 제발 좀 놔주세요. 지금 놔주시면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일 키우는 거 바라지 않는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저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살자고. 나도 할 일은 좀 해야겠으니까 가만히 있어. 남자의 손이 제 몸 여기저기를 훑기 시작했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한테는 큰일이라 저는 비명 지르는 쪽을 택한 거예요. 차라리 찔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려달라고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는 제 행동에 남자도 놀랐는지 주춤거렸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리는 힘이 풀려 휘청휘청거렸지만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자 경비 아저씨와 몇몇 아파트 이웃 주민이 다가왔고 저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며 울었죠. 경찰차가 오고 연락받은 아들과 딸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게 그 남자가 연락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바로 경찰에 협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생각보다 쉽게 잡혀 들어왔죠. 저한테 칼을 들이밀던 그 패기는 어디 가고 제 눈치를 보며 경찰과 마주 앉아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남자가 옷에 돌돌 말아 제 옆구리에 들이밀었던 게 칼이 아니라 나무 젓가락이었다는 겁니다.
장난하지 마시고요. 진짜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이었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나는 칼 같은 거 들고 다닐 깜냥이 못 돼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밤중에 부녀자를 으슥한 곳에 끌고 가서 그 못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척만 하려고 한 거지. 진짜 그런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봐요, 오미숙 씨. 내가 좀 과했으면 사과할게요. 내가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 좀 과한 제스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고의는 아니었다니까. 대체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연기라니. 이제 와서 그게 다 연기고 쏘였다. 그렇게 둘러댈 생각이면 접는 게 좋을 겁니다. 선생님한테 하등 도움 안 돼요. 아니, 돌려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요, 진짜. 나는 진짜 부탁받은 대로 연기한 것뿐이라니까. 그때 그 남자 입에서 나온 폭탄 발언에 저와 아이들은 일순 놀라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부탁받은 연기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탁을 받았다니? 진짜 일 더럽게 꼬이네. 말 그대로 나는 그냥 부탁받은 입장이라고요. 애초에 오미숙 씨한테는 관심도 없었다니까. 누구 부탁인데요? 설마. 누구긴 누구겠어요? 오미숙 씨랑 나 사이에 김영자밖에 더 있나? 형님이요? 형님이 무슨 부탁을 한 건데요? 적당히 오미숙 씨한테 좀 들이대서 놀아줘라. 그런 부탁이지 뭐겠어요. 돈도 있대고 인물도 반반하다고 하니까 나도 좀 적당히 시간 좀 때우려고 한 거지. 솔직한 말로다가 오늘 일은 나도 안 한다고 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나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김영자가 그냥 겁 좀 주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놈의 술값 때문이지. 아무튼 별일 없었잖아요. 그럼 그냥 좀 좋게 넘어갑시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전말에는 형님이 있었던 겁니다. 형님이 남자를 시켜 제게 환심을 사게 해서 연애든 재혼이든 뭐든 해보라고 한 거였어요. 게다가 그날 있었던 그 끔찍한 일도 형님이 다 시켜서 한 일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형님에게 연락했고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형님은 발뺌을 했습니다. 뭐? 난 그런 짓 하라고 한 적 없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서명은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고모, 진짜 고모가 시킨 일 아니라는 거죠? 웃기고 있네. 김영자, 내가 당신 아니면 오미숙을 어떻게 알았는데? 나는 정말 아니야, 현우야. 나는 정말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네 엄마한테 소개시켜준 거지. 그렇게 미친 사람인 줄은 몰랐어. 알았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어느 쪽이든 고소 진행할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뭐? 고소? 무슨 고소? 어느 쪽이든 벌을 받아야 하는 쪽이 받게 되겠죠. 현우야! 아들 핸드폰 스피커로 형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들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남자의 증언에 따라 결국 형님도 조사를 받게 됐는데 형님은 정말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결국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들어갔는데 형님이 주장하는 진실이 거짓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님은 기계가 잘못됐다 야단이고 남자는 형님이 상종 못할 거짓말쟁이라고 분노했죠. 결국 끝없는 조사 끝에 형님의 말실수로 형님의 거짓말이 탄로났지만요. 아니, 당신이 분명히 칼이라도 가지고 가서 으쓱한 데서 겁을 주라며.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라니까. 무슨 또 내가 칼을 들고 가라고 했어. 그냥 적당히 놀랄만... 그게 아니라... 결국 저는 두 사람 모두 재판대에 세웠어요. 큰 피해가 없었던 탓에 속 시원한 결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죄를 입증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죠.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당하나 싶어 한동안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사를 마치고 형님 쪽이랑은 완전히 끝냈어요. 시조카와 연락한 애들 말로는 그 일로 고모부 쪽에서 빌미를 잡아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더라고요. 고모부는 재산 분할을 노리고 기회를 잡은 것 같다는데 형님 쪽에서는 절대 못한다고 버티고 있고요. 애들은 관심도 없어 집 떠나 산 지 오래라더라고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형님한테 물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그렇게까지 했느냐고요. 근데 대답이 참 허무하리만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안 입고 와서 그랬어. 원준이 죽었으면 올케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여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올케는 여전히 행복하더라. 원준이 죽고 반 송장처럼 살 때는 봐줄만 하더니 괜찮아지는 거 보니까 배알이 꼴려서 그랬어. 됐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한 말이겠지요. 이뤄서 아쉬울 사람은 아니었지만 먼저 저 세상 간 남편이 봤으면 속개나 상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을 치렀습니다. 유일한 자식인 형님은 첫날 얼굴 살짝 보이는가 싶더니 이미 소문이 다 난 친척들 사이에 있는 게 괴로웠는지 그 뒤로 나가 발인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상주가 되어 어머님을 보내드렸죠. 다시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훗날 만나게 되면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미웠냐고, 제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었냐고요. 남편 앞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